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몇 시간에 걸쳐서 제4장 실존대 존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결 철학 내에서 실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 선언적으로 연역되고 있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될 텐데요. 이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해결의 사유 방식이 이른바 변증법적 사유 방식이라 형식 논리에 익숙한 우리가 그 논의를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해겔은 한 사람의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세계, 자기 창조적 세계였고, 이 세계가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그러니까 해겔의 사유 과정이 곧 세계의 자기 창조 과정이다. 세계의 관념적 자기 발생 과정이 곧 해결의 사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의 내부적인 고민은 바로 이 세계가 개념들을 통해 자신을 외하지 않고서는 실존할 수 없는 반면에 자신을 상실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의 가장 내부적인 깊이를 폭넓게 확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을 외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외화하는 것을 통해 세계가 실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화는 세계의 가장 내부적인 깊이를 폭넓게 확산시키고, 그 일은 결국 그 세계의 상실을 가져오는 위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내부적인 깊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실존이라면 실존을 개념을 통해서 확산시킨 결과, 또는 개념을 통해 연역해낸 결과 실존의 의미가 약화되고, 그 결과 세계의 실존도 그 의미가 약화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상실의 위험, 그것이 철학이고, 철학은 그런 모험이고, 세계 자체도 그런 모험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해겔의 세계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가 전체적으로 가지적이기 위해서, 지성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세계 속의 모든 것이 철저한 정당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념에 의한 정당화 또는 변증법을 통한 자기 존재의 정당화, 이런 것을 수용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철저한 가지성에 대한 그러한 야망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귀결들을 수반한다. 한편으로 만약 각각의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실제적인 모든 것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실적이라는 말이 실제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 그 변증법적인 측면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당신은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부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긍정할 수 없다. 이게 이른바 모순율이죠. 모순의 원리라는 것인데, 모순된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원리의 의거에
본질주의자들도 사유하고 일반인들도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추상적 사유를 더욱 세밀히 검토한다면 그 점이 바로 즉 모순율의 채택이 바로 철학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실제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해온 것이다. 해결의 입장입니다. 해결의 관점에서는 이 모순율 때문에 실제에 대한 개념적 파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철학자들의 이성적 지식이라는 개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모순율을 지키며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수용했을 때 얻어지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해결의 입장입니다. 해결은 칸트가 비판한 독단 철학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는데요. 즉 이성 능력의 자기 비판이 선행되지 않은 철학을 독단 철학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종래의 철학이 독단 철학이었다고 해서 자기는 비판론을 전개하고 계속 비판적 관념론을 세웠죠. 근데 해결은 독단 철학을 좋게 봐요. 다만 결점이 있기는 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해결은 볼프의 독단 철학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가 볼프주의를 비난한 이유는 볼프 철학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비난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판을 결여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모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점, 이 점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말인데요. 가장 완전하게 규정된 가장 최근의 형식, 즉 볼프의 방식에서 취해질 때 철학함의 그런 방식, 독단 철학적 방식은 과거의 형이상하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상은 철학서에 대해서만 과거의 것인데 왜냐하면 그 자체로 취해질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남아있고 즉 그 내용은 다뤄진 내용은 현존하는 것으로 남아있고 곧 이성의 대상들에 대한 지성에 의한 단순한 고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대상들에 대한 지성에 의한 단순한 고찰. 그러면 볼프 철학은 모순을 포함하는 이성의 대상들을 모순을 배제하는 지성에 의해 고찰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네요. 해결이 보기에 고대 독단론에서 잘못된 것은 근데 파르메데스나 헤라클리토스 등에서 잘못된 것은 절대자를 아는 일이 수로들의 내용이나 수로들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 없이 또 수로들의 귀속을 통해 절대자 자체를 규정하는 것 없이 수로들을 절대자의 덕으로 돌리는 일에 놓여 있다고 보는 이른바 독단론이 항상 허용해온 환영이었다. 독단론의 잘못된 건 독단론의 환영인데요. 그 환영이 무엇이냐 하면 개념들을 통해 절대자를 규정하지 않고 거꾸로 개념자를 절대자의 덕분으로 절대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해야 할 일은 개념들을 통해 절대자를 규정하는 일이 되겠죠. 다시 말해 신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신의 자기 완전성의 덕분에 본질도 있고 신의 본질도 있고 신의 실존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의 변증법적 진행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절대자 신이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신이 있다는 것이 해결 철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독단론은 참으로 솔직하고 순박한 독단론이었지만 그 이유는 이성 능력을 비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단순한 존재론, 곧 본질들의 추상적 규정들에 관한 학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독단론의 잘못을 본질들의 추상적 규정에서 발견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라는 말에 상반된 것이고 해결이 시도하는 것은 개념들을 통한 본질들의 구체적 규정입니다. 구체적 규정의 과정이 변증법적 과정이고요. 해결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이 구체적 규정들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대한 하나의 본질의 단순한 표출, representation은 표상이라고도 종종 번역되는데요. 그 표현을 살려 다시 번역하면 마음의 본질을 단순히 표상한 것, 그것이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것. 이렇게 보면 그 개념은 무규정적 본질에, 즉 순수한 실제나 순수한 실증성의 공허한 추상만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은 그런 개념은 계몽철학의 썩은 산물만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네, 볼프의 추상적 개념주의에 맞서 해결은 휴메의 원초적 경험론을 내세웁니다. 휴메의 경험론으로 향하는 윗부분도 읽어봐야겠네요. 독단론으로 향하는 난점은, 독단론이 지닌 난점은 추상으로부터 벗어나 구체적으로 실제와 결합하는 것인 반면 휴메 경험론으로 향하는 난점, 즉 휴메 경험론이 지닌 난점은 그 반대 그 참된 일반성, 이것은 필연성을 의미할 텐데요.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성이 상당수의 비슷한 사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 연관, 같은 필연적 연관의 관념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시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서로 뒤따르는 변화들이나 공간 속에서 대상들의 병렬, 나란히 놓여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필연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연속한다는 것이나 공간적으로 나란히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명제를 수립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간주했는데 휴미요. 그래서 회의론자가 됐는데 왜냐하면 어떤 명제도 단지 경험만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비판론에서 인과적 필연성을 관계범주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성이 이 범주를 대상에 부여해서 대상이 필연적 연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런 칸트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칸트주의는 하나의 주어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경험론이 되지만 하나의 주어진 것, 감각을 통해 주어진 것이 미지수 X이고 그것이 실존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 하나의 주어진 것은 시간, 공간, 형식을 거치기 전에는 물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죠. 지성 형식과 감성 형식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이른바 물 자체 또는 사물 자체,
thing in itself라고 말해지는 것이요. 이거는 자체적인 삶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미 굳어진 표현이 물 자체인 것 같아요. 거의 가깝게 사물 자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사물 자체 곧 하나의 너머의 것, 즉 현상 너머의 것, 감성의 형식들과 지성의 형식들을 통해서 종합 통일된 것이 현상이고요. 물 자체는 이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너머의 것이라는 규정이 더 나아간 어떤 규정도 없는, 그래서 총체적인 추상 내지 공허한 전체라고 봅니다. 이 해결의 관점이에요. 해결이 볼 때는 칸트가 말한 이 물 자체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니 총체적인 추상이요 공허한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칸트 자신은 자신의 교설에 대한 관념론이라는 비난에 저항했고요. 그렇지만 칸트의 교설은 어찌 보면 가장 통속적인 유형의 관념론에 해당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것으로서의 물 자체는 마치 그 자체는 있지 않는 듯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관념론에서 실존의 역할이 설명되지 않고 모든 것이 관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러나 실존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대상의 실존과 관찰자의 실존, 이것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칸트의 물자체 개념도 결국은 이 통속적인 관념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칸트 철학 속에서 존재는 버클리의 관념론 속에서 존재이었던 것인데 그 관념론 속에서 있음이 지각되어 있음이다 그랬습니다. 에세이스트 베르키피 해서요. To be is to be perceived 이런 말이에요. 있다는 것은 지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지각되지 않은 것은 없고 지각된 것은 모두 관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통속적인 관념론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물 자체에 대한 논박은 우리에게 이중으로 흥미로운데요. 그것이 칸트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석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즉 칸트의 사물 자체에 대한 해결의 논박이 우리 자신의 즉 질성의 해석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또 존재에 관한 해결 자신의 교설에 대한 올바른 해석회로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해결 자신이 본질들과 개념들을 절대적 실체에 도달하기 위한 적합한 매체들로 신뢰할 것을 결심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본질과 개념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선택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해결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은 구체적 보편자들, 곧 구체적 개념들을 통해 적절하게 파악되는 구체적 본질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본질이나 하나의 개념의 구체성에 의해 우리는 단지 그것들의 상호관계적이고 상호 규정하는 구성적 규정들의 총체성을 의미할 뿐이다.
해겔이 말하는 바 구체성이라는 말은 규정들의 총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념이다라는 말은 총체적 규정을 지닌 개념이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에요. 절대적 실제의 매체로서의 구체적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구체적 본질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해겔의 구체성의 의미로 향하는 첫 번째 언급으로서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칸트의 논박에 맞서는 해겔의 반론이 편의상 고찰될 수 있는데요. 그 논증에 대한 칸트의 주요한 논박은 어떠한 관념으로부터도 신의 실존이 타당하게 인역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해겔은 이것에다가 비록 어떤 유한한 존재의 실존도 사실상 그것의 개념과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의 실존이네요. 그것은 본질과 구분되지만 신의 개념은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결합시킵니다. 신은 분명히 실존하는 것으로만 사유될 수 있는 바의 것이다. 곧 신의 개념은 자체 속에 존재를 포함한다. 신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와 개념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실존과 개념의 통일성이 곧 신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실존의 본질에 대해서 낯선 것이다. 라는 이 칸트적 견해를 그것은 유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겔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비판론은 실존의 개념이 신의 개념에 대해 수로화되는 또는 수로로 되는 볼프의 존재론적 논증에 반대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한 매우 적절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무엇을 추상적인 수로화가 실존과 공통적으로 갖겠는가요? 추상적인 수로화가 실존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해겔의 입장은 칸트가 보아야만 했던 것은 그 반대로 신의 본질이 그 자체로 모든 본질들 중 가장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실제의 충만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총체성이라는 것이네요. 신은 실존을 갖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실존을 신의 본질의 덕으로 돌릴 수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이 무한히 많은 다른 규정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실존을 그러한 본질에서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해결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네. 칸트의 태도는 그가 신의 덕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이가 고려할 때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칸트에게는 신에게 실존을 수로화한다는 것은 존재로서의 실존을 수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헤겔이 보기에 모든 관념들 중에서 가장 빈약하고 가장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실존으로서의 존재를 헤겔은 가장 빈약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봐서 칸트가 그것을 신에게 신의 덕으로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은 헤겔이 보기에 이상했다는 것이죠. 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존재는 헤겔 철학 속에서 모든 개념들 중 가장 가난에 쪼들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의 최후의 추상성 때문이고요. 그것의 내용들이 더욱 빈약할 수 있는 것으로는, 즉 존재보다 더욱 빈약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단지 한 개만이 있고, 그것은 때때로 존재로 잘못 간주되는 것인데, 곧 내 앞에 놓인 종의 실존과 같은 외부적인 감각적 실존이다. 감각적 실존, 이것은 칸트가 생각하는 존재보다도 더 빈약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네요.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다의적으로 쓰여졌네요. 칸트의 존재는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의 존재인데, 헤겔이 말하는 존재는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무규정으로서의 존재이고요. 아무런 규정이 있기 이전의 처음의 것으로서의 존재인데요. 헤겔은 실존이라는 개념을 감각적 실존이라고 제한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헤겔은 하나의 유한하고 덧없는 사물의 실존과 같은 하나의 외부적이고 감각적인 실존은 여기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헤겔은 실존을 안 다루느냐? 다루지요. 다만 이 실존을 선언적으로 연역해내게 됩니다. 존재의 본질적 빈곤이 존재의 추상성과 한 가지이다. 존재는 본질의 구체성이었던 모든 것이 본질로부터 제거된 후에 본질에 남겨진 것이다. 본질의 존재, 본질의 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본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규정들을 제거한 다음에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 반대로 신의 본질은 모든 본질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충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히 많은 규정들의 통일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신의 실존의 문제가 결국 작은 중요성만을 지니는지의 이유입니다. 최고의 나, I라고 적었어요. 이 I에 대해 그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분은 그 무한히 많은 규정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정들 중에서 있다라는 실존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헤겔의 입장도 결국 본질주의자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헤겔이 신의 본질에 관한 오래된 신학을 재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그렇군요.
그의 본질주의는 해결도 본질주의인데 그 볼프와의 유일한 차이는 해결의 신학에서는 존재가 신적인 본질에 대한 규정들 중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에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매우 하찮은 것이어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절대적 주체의 규정들 가운데서 존재를 정립하는 것은 그분에게 매우 약소한 경위를 피하는 것이다. 실존 자체에 관해서 보자면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그런 물음 신의 규정들의 순서와는 무관한 것이다. 해결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해진 존재는 그 본질의 완전성의 결과로서의 존재일 수도 있고요. 본질에 부과되는 우연자로서의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다의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존재이고 여기서 말해진 실존은 구체적인 현실적 실존인데 칸트는 이 구체적 감각적 실존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해결의 철학적 학문백과에서 그에 의해서 존재에 할당된 지위를 이해하기 위한 더 좋은 입장 속에 있다. 존재를 왜 하찮은 것으로 받는가를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철학적 학문백과에서 존재가 최초에 나오는 것이면서 가장 무기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이해할 처지에 있는 것이네요. 존재는 그것이 실제의 충만인 그분의 점진적 규정 속에서 가장 낮은 규정이기 때문에 최초의 규정이다. 그 자체로 취해질 때 그래서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실제가 세계로서의 실제예요. 세계라는 큰 단위로서의 실제이고 동시에 그것이 잠재적인 신이에요. 실제의 자기 변정법적 과정, 세계의 자기 규정적 과정의 종말에서 종국에서 완전한 규정을 갖춘 신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최초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그분은 실제이자 세계이자 해결의 사유인 것이죠. 우리 첫 대목에 해결은 세계 자체였다 이런 표현을 보았었는데 그 맥락에서 실제와 신이 세계와 해결의 사유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취해질 때 존재는 직접적 무규정이고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이지만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재는 신에 대해서는 최초의 규정이지만 자체적으로 취해졌을 때는 직접적 무규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더 나아간 규정의 앞에 오는 이미 규정된 무규정이 아니라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미 규정된 무규정 아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해해보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는 존재이다 라는
규정 앞에 존재는 무이다 라는 규정이 올 때 존재는 무이다에서 곧 존재의 무임에서 무임, 이것은 존재에 대한 규정이지만 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규정으로서 무규정이다. 곧 존재는 무임에 의한 하나의 규정된 무규정이다. 또는 무에 의해 규정된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규정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존재는 모든 규정들에 선행하는 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 무규정이 바로 존재인 바의 재료이다. 이것이 재료이고요. 이 존재가 규정을 확보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 가장 구체적인 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신인 것이죠. 가장 완전한 규정, 가장 충만한 규정, 그게 최고의 실제이고 그것이 종국에 나타나는 신이 되겠네요. 이 존재는 사유에 의해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점차적으로 단계를 거쳐 파악되는데요. 존재는 총체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감각에 의해서 파악될 수가 없고요. 어떤 표상의 한 대상이나 어떤 지적인 직관의 한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존재는 본질조차도 아닌데 왜냐하면 본질 그 자체는 이미 존재의 많은 부가적 규정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존재가 지각되지도 표상되지도 직관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알려진다면 하나의 가설이 남는데 즉 존재가 사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이고 달리 말해 존재는 사유가 그 자신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을 때 사유된다. 다시 말하면 존재가 사유되는 때는 사유가 그 자신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을 때이다. 그러네요. 사유의 자기 반성적 사유, 사유의 자기 사유, 그것이 존재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철학의 시작이 철학사의 시작과 일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지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철학사는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존재와 사유는 동일한 것이었죠. 존재를 절대적인 실체로 정립함에 의해서 이 절대적이라는 말에 주목해보면 이것은 자기와 구분되는 다른 것, 곧 상대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나와 구분되는 상대자가 없다 그러면 오직 나뿐이고 곧 나 자신이 절대적인 것이 되네요. 그러면 존재를 절대적인 실체로 정립했다. 이 말은 존재를 자기 사유하는 사유로 정립했다는 것이고 이런 정립에 의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절대적인 실체를 순수한 사유와 동일했는데 이 순수한 사유 자체는 존재에 관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사유와 해결의
개념 변증법 과정의 첫 단계를 구성하게 되네요. 모든 규정들이 완전히 비어있는 이 존재는 따라서 절대적인 공허이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라고 말해질 수 있고요. 이 무는 그것의 직접성에 있어서 취해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존재가 직접적인 것이죠. 근데 이 직접적인 존재가 아무 규정이 없어서 부정적인 존재이죠. 무는 어떤 선행적 긍정을 전제하는 것들, A는 B가 아니다 했을 때는 A에 대한 긍정이 전제되고, 긍정된 전제된 A에 대해서 B가 아니다라는 부정이 주어진 것이니까, 이런 것은 상대적 부정이라고 칸트가 해겔이 말하고요. 그것은 어떠한 다른 부정보다도 앞에 오는 부정이다. 최초로 주어지는 것이 존재인데, 이 존재는 신에 대해서는 최초의 규정이지만 그 자체로 취해지면 무규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는 무이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약 존재는 무임이다, being is nothingness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를 빚는 일인 듯 하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존재인 바의 무가 있는 까닭에 존재는 무이다라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존재가 무이다 그러면 being is noth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문장에서 is nothing을 합치면 무임이 되고, 그것을 질성은 nothingness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해겔이 그렇게 하니까 질성이 그렇게 해설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조금 풀이해보면, 존재는 무이다에서 존재가 무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재는 무임, 즉 nothingness 또는 is nothing이라고 말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해지는 절대적 공허로서의 존재는 무에 의해 규정되기 이전에 절대적 무규정으로서 순수한 존재이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말은 규정이 섞이지 않았다, 아무런 규정도 받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이런 순수한 존재와 순수한 비존재, 무라는 것도 그 표현 자체가 아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를 순수한 비존재라고 달리 표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 둘은 하나이고, 이 하나라는 점은 놀라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런 두 개의 시작들이 단지 공허한 추상들이고, 즉 존재와 무가 모두 다 공허한 추상들이고, 이들 각각은 상대방이 공허한 것과 똑같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해겔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도의 무규정 속에서 이러한 두 용어의 동치, 존재와 무의 동치가 명령적으로 나타납니다. 존재가 비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 두 용어를 제3의 용어 속에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생성이 등장하는데, 또는 여기 비존재이다 할 때 이다가 이것이 제3의 용어일 수 있죠. 그러면 존재와 비존재가 이다라는 용어에 의해서 통일되었는데, 그럼 이때 이다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생성이라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제3의 용어는 이다인데 그것의 속뜻은 생성이다.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존재가 비존재이다라는 만큼 그렇게 역시 비존재도 존재이다라는 점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만약 존재가 비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역이 참이라면 존재의 진리는 비존재 속에 있고 그 역도 성립합니다. 바로 이러한 통일성, 곧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또 다른 하나가 어느 하나로 이행함 속에 놓여있는 통일성은 하나의 운동인데요. 적절하게 말해 그것은 생성입니다. 예, 존재가 비존재이다 라고 또 그 역으로 비존재가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상호 이행이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호 이행적 통일성은 생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와 무라는 두 개념의 변증법적 통일로서 생성이 성립했고요. 이제부터는 이 생성으로부터 주어져 있음, 기분니스, 질, 퀄리티, 관계, 릴레이션, 본질, 에센스 등을 차례대로 해결이 연역하는데요. 연역의 과정이 변증법적 과정입니다. 해결의 방법의 전체적인 새로움은 바로 그의 철학적 여행의 첫걸음에서부터 충분하게 나타난다. 이미 위에서 나타났죠. 존재무 생성. 이미 말해졌듯이 독단적 형이상학은 실제의 전체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항상 실패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보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순을 배제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모순을 수용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율 위에 세워진 채로. 그렇죠. 그래서 이 모순율은 논리학 속에서 참이고요. 또 본질주의자들은 실제 속에서도 모순율을 참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순율은 당연히 추상적 개념들에 대한 법칙일 수는 있지만 모순 자체는 실제를 위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그 자신의 보편자들이 구체적이라고 말할 때 이 구체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자신들을 낳는 변증법적 생성을 자신들의 통일성 속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성 개념은 존재와 무의 통일성이고, 이 통일성 속에는 생성을 낳는 변증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것, 그것이 구체적이다. 상반자들의 독일어로 또는 변증법적 용어로 상반자들의 지양, 아우프헤벤, 아우프헤붕 명사이죠. 아우프헤붕 명사, 아우프헤벤 동사. 그 지향을 통해서 생겨난 것을 구체적인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해겔이 자신의 형이상학이 독단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그의 의도는 두 개의 모순적인 용어들 사이에서 그가 선택을 행했던 고대 형이상학설과 달리 이 선택을 행하는 것이 곧 독단이다라는 것이네요. 해겔은 어떠한 선택도 행하지 않고 모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해겔의 철학은 모순적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적인 이행인 그런 제3의 것 속에서 통일함에 의해 그 상반자들을 모순된 것들을 또는 간단히 말해 모순들을 수용합니다. 모순들 그러면 모순적인 것들을 말해요. 모순적인 것들은 두 개이죠. 두 개만이 모순된 것이에요. 전문가에 대한 모순 개념은 비전문가 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모순들, 두 개의 모순적인 것들, 더 간단히 그냥 모순들 이렇게 표현해도 두 개라는 의미가 들어있네요. 모순은 해결의 변증법을 낳는 추동력이고 해결의 실제인데 실제의 기본 특징이 모순이라는 것이네요. 해결의 실제는 모순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고 모순적인 것이 실제하는 것이라서 모순과 실제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네요. 해겔이 원했던 것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해겔이 원했던 것은 구체적이지만 개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본질들로 구성된 하나의 실제였다. 개념들을 통해서 본질들을 알게 되고 이런 본질들로 구성된 것이 실제인데 그렇다면 해겔은 개념들을 통해 본질들에 접근하고 본질을 통해 실제를 파악하려 한 것이네요. 여기서 다시 철학은 철학설을 요약한다. 왜냐하면 철학이 파르메데스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하면 헤라클레스와 더불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변화를 얘기했는데요. 생성 변화를 얘기했는데 바로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생성 개념에 도달했으니까 생성 개념, 곧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에 도달한 것이네요. 우리는 그래서 사유의 첫 번째 구체적 대상, 생성, 이것에 곧 그것에 의해 사유가 끊임없이 존재로서 무임을 사유함이자 무임으로서 존재를 사유함인 그런 상호적 관념의 통일성에 도달했다. 존재의 무는 직접적 무기적이니까 사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단지 알려진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유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생성 개념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겔 자신의 강력한 정식 속에서 생성은 그 자체로 불안정이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불안정을 자기 속에서 하나의 끝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마 끝을 구성하는 것 이 말은 끝날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constitute
an end 이런 표현인데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면 생성이 불안정을 끝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becoming is in itself restlessness 또는 werden ist die Unruhe in sich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불안정이 끝나면 생성이 생성으로 파악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불안정성을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유의 단계상 그랬을 경우 이와 더불어 사유는 처음으로 안정의 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 장소는 생성으로 파악된 생성이다. 아마 생성은 생성이다. 그것이 생성으로 파악된 생성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생성으로서 여기 꾸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as라는 말이고 독일어로 als라는 말인데요. as much as 또는 so much as 독일어로 인조펠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성인 한해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인 한해에서 생성 자체가 이제 생성되었다. 현재 완료로 쓰여 있어요. has become이라고 쓰였어요. 불안정이 끝나면 생성이 생성으로 생성되네요. 그래서 생성과 불안정이 변증법주로 지향된 것이 생성으로서의 생성이고 이 생성으로서의 생성은 생성이 생성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생성이다. it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앞에 놓인 것은 가리키는 대상은 생성일 테고요. 그래서 생성은 생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것이며 생성이 이제 주어진 것이 되었다네요. 이것을 우리는 독일어로 하나의 거기 있는 것, 다자인 또는 to be there 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표현해서 하나의 거기 있는 것 이렇게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공간 속의 규정이 어떠한 직접적 규정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풀이해보면 생성은 생성이다라는 것은 생성이 생성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생성이 생성으로 거기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독일어 표현으로는 거기에 있다. 다자인 또는 ist 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요. 따라서 생성은 하나의 주어져 있는 것이자 주어져 있음이고 하나의 거기에 있는 것이자 거기 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해결에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주어져 있는 것과 주어져 있음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거기에 있는 것과 거기에 있음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식의 언어 사용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수홍 자신도 주어져 있음, 여기 givenis라고 썼잖아요. 앞에서는 given이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것, a given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주어져 있음, givenis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그렇다면 그 해겔의 용어 자체가
양의적 의미를 갖는다. 두 개의 의미를 함께 갖는 용어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음은 존재의 모든 다른 규정들에 선행하는 그런 존재의 규정이다. 이것은 모든 구체적 개념들 중의 첫 번째를 하나의 거기 있는 것, 이게끔 하는 것이다. 이번엔 다시 하나의 거기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헤겔 자신의 말을 보면요. 존재는 생성 속에서 곧 무와 한 가지인 존재와 존재와 한 가지인 무 속에서 단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한 불안정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 같아요. 생성은 자신의 자기 모순의 덕으로 통일성에 삼켜지는데 그 통일성은 그 속에서 그것들, 모순들, 즉 생성과 불안정 내지 사라짐이 모두 지향되는 그런 것이다. 생성은 그렇게 주어져 있음 내지 거기 있음 givenness 다자인 to be there 이것으로 귀결된다. 매우 압축적인 설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헤겔 자신의 표현이 압축적이라 그런지 질성도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하네요. 헤겔 자신의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성은 단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생성은 무와 한 가지인 존재, 존재와 한 가지 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 존재와 무의 상호 이행이 생성이었어요. 근데 이 생성에 대해서 단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그랬으니까 불안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어진 말이 생성은 자신의 자기 모순의 덕으로 생성이 무엇과 모순을 갖느냐, 생성에 모순된 개념이 제시되면 이해가 편할 텐데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전후 맥락에 따라서 짐작해서요. 그 통일성은 그 속에서 그것들, 즉 모순들, 곧 생성과 불안정 내지 사라짐이 모두 지향되는 그런 것이다. 생성은 그렇게 주어져 있음 내지 거기 있음으로 귀결된다. 예. 추상적 논리학은 모순을 불가능성의 전형적 징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실제적 존재의 논리학은 헤겔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는 실제적 존재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그를 변증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학 속에서는 모순이 구체적 실제의 바로 그 구체성으로 간주되고 있네요. 모순이 구체적 실제의 구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어져 있음은 자신을 무로부터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임 자체가 생성 속에서 하나의 규정된 무로 현상하기 때문이다. 예, 이 대목도 난해하죠. 좀 풀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무임 자체가 생성 속에서 존재는 무이다 해서 존재가 무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므로 존재는 무임이고
무임은 존재의 하나의 규정된 무로 현상하기 때문이다. 이거 무임은 하나의 규정된 무인데요. 이 무임이 곧 존재이지요. 그래서 존재는 무임이고, 그렇다면 무임은 존재의 하나의 규정된 무이다 라는 것이네요. 지금 존재가 무이고 무가 존재이고, 그들이 또 변증법적으로 지향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라 형식 논리적으로 추적할 때는 난해하게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해 가능한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는 무임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존재의 무이다. 그러한 무는 자신이 그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 즉 존재, 무가 존재로부터 나오고, 그런 그 존재의 무임이다. 풀이해보면요. 존재가 무이다라고 규정됨에 의해 무는 존재의 무이고, 존재의 규정으로서의 무임도 존재의 무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된 무는 그래서 그 자신의 하나의 내용을 갖는데, 이 점이 왜 주어져 있음 내지 거기 있음이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내적 모순을 이미 극복한 통일성으로 현상하는지의 이유이다. 그러면 주어져 있음, 이것은 생성과 불안정 사이의 모순을 극복한 통일성으로 현상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주어진 것은 최초의 구체적 관념인데, 위에서 생성은 사유의 최초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주어진 것에 대해 주어진 것이 최초의 구체적 관념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초의 직접적 규정 생성이죠. 이 규정으로부터 사유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겠죠. 최초의 직접적 규정은, 직접적 무규정은 존재였어요. 직접적 규정은 생성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생성은 생성이다. 이고 직접적 무규정은 존재이었는데요. 그럼 이 생성은 생성이다라는 이 최초의 직접적 규정으로부터 주어진 것 또는 주어져 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이 주어진 것 자체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성질, 퀄리티라고 부른다. 주어진 것, 그렇다면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주어진 것은 주어진 것과 규정이 통일됨에 의해서 성질이 나오는 것이네요. 주어진 것과 규정 사이에 어떤 변증법적 지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성질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있는 곳에는 성질도 있다. 그러나 성질을 부여받은 하나의 주어진 것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생겨나는데, 그런 무엇은 실제이다. 실제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것은 이제 그것인 바의 무엇이다. 그러나 어떤 주어진 실제에 있어서도 그것인 바의 것이다 라는 것은 관계이다. 이 설명 내용은 이렇게 성질과 무엇 내지 실제가
변증법적으로 지향된 결과가 관계이다 라고 이해되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주어진 실제라도 하나의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은 본질이어야 한다. 베젠하이트를 에센스라고 옮겼어요. 이런 설명들은 관계는 곧 자기 관계이고 이 자기 관계는 곧 자기이자 자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 것이 곧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계는 자기와 자기 속에 놓여 있는 것 사이의 관계일 테고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단순한 관계 속의 존재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헤라클리토스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역사를 정당화한 후에 철학이 이제 그 역사를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동일성의 관계의 두 용어, 본질과 존재가 그것들 자체로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의 깊게 고찰해 보자. 본질 속에서 존재는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현상한다. 자, 플라톤 얘기를 잠깐 할까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자기와 같은 것이자 다른 것들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데아를 자체성, 자기 자체, 이데아는 자기 자체이고 자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바로 그 자기와 같음, 다른 것과 다름, 이것이 다른 것과 다름, 이건 떼어놓고요. 자기와 같음, 이것에만 주목할 때 이것이 자기관계이고, 이 자기관계를 말하는 단계에서 헤겔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속에서 존재는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현상한다. 여기 존재는요, 이제 동일한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무였다가 생성이었다, 주어진 것이었다,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규정들을 얻으면서 그 규정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죠. 그러나 동일한 같은 존재가 그렇게 규정을 얻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라는 용어와 실제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최초에 언급된 존재인데 자기 규정을 확보한 채로의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속에서 존재는, 이 말은 본질로서의 존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현상한다. 그럼 자신과 동일한 것, 이데아네요. 달리 말해 본질이 자신의 규정으로 포함하는 그 존재는 본질 속에서 현상하는 바의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 존재는 현상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달리 말해 본질이 자신의 규정으로 포함하는 그 존재는, 본질 속에 존재가 있으니까요.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데요. 이렇게 포함하면서 이 포함된 존재가 본질 속에서 현상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면
현상하는 것으로서의 존재는 본질의 현상이 되겠네요. 또는 본질에 대한 현상이다. 이것 자체는 단순한 현상으로서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본질이 자기, 즉 존재에 대한 존재의 현상인 한에서 본질은 필연적으로 그 자신의 비본질적인 것, 즉 현상을 포함하고, 그리고 본질이 비본질적인 것을 자기에 대한 그 자신의 현상으로, 존재에 대한 존재의 현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본질은 비본질성을 이를테면 본질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 이행하는 두 용어의 상호 반영, 즉 본질과 현상이 상호 이행 관계에 있고 상호 반영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존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본질을 생각할 수 없으며 역시 그 역도 성립하는데, 그 단순한 이유는 본질이 바로 그 자신의 자기에 대한 실제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위에서는 존재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규정을 가진 존재, 규정을 가진 실제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질이 바로 그 자신의 자기에 대한 실제 현상, 위에서는 존재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바꿔 읽으면 본질이 바로 그 자신의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좀 풀이해 보면요, 본질은 존재에 대한 존재 현상이고, 달리 말해 실제에 대한 실제 현상이다.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라는 모순으로부터 실존이 출현한다. 모순율에 의하면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이 현상일 수 없고 현상이 본질일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모순이 실제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런 모순으로부터 실제의 규정들이 생겨나는데, 해겔은 이 모순으로부터 실존이 출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순의 생산력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충분하게 보여진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현상으로서 본질은 실존을 위한 가장 근접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실존의 근거로서의 본질, 해겔의 표현이군요. 역시 여기서도 변증법적 과정이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독자가 나름대로 짐작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실존의 근거로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는 올바르게 실존이라고 부르는데, 실존이라는 개념을 실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실존이라는 말은 existence이고요. 독일어로는 existence인데 앞에 있는 ex가 뭐뭐으로부터이고 existence가 있음 또는 서 있음의 의미예요. 그러면 실존은 뭐뭐으로부터 나와서 서 있음,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실존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본질이 실존의 근거이다. 그러면 실존은 본질로부터 생겨나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형이상학 속에서 한 본질의 자기 동일성은 단지 하나의 주어로서의 존재와 하나의 수어로서의 존재의 형식적 동일성일 뿐이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 본질, 곧 실제적 본질은 존재로서의 존재와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의 존재로서의 존재와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의 현상과의 통일성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구체적 본질은 실제적 본질이고요. 이 말은 참된 본질이란 뜻이 되겠고요. 이것은 존재와 현상, 현상과 존재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존재로서의 존재와 현상으로서의 존재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자신과의 동일성으로 파악된 본질은 자신으로부터의 차이이다. 본질은 순수한 같음도 아니고 순수한 다름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 반영이며 다른 하나로의 어느 하나의 이행이다. 만약 본질이 참으로 이러하다 하면 본질로서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하나에 두는 바의 것이다. 두는 어떤 것이다. 이 점이 왜 본질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근거나 토대, 곧 가장 근접한 이유인지의 이유이다. 근접한 지의 이유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본질은 실존에 대한 가장 근접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구체적 자기 동일성으로서의 실존 자체는 존재와 존재 자신의 현상의 상호관계에서 생겨나고 이러한 상호관계가 본질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요. 존재와 존재 현상의 통일 또는 통일성이 곧 달리 말해 본질과 현상의 통일성이고 바로 이 통일성으로부터 실존이 나오는데 이 실존은 존재의 구체적 자기동일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존에 대한 본질의 관계는 주어져 있음 내지 거기 있음에 대한 존재의 관계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풀어보면 실존은 본질과 현상의 통일로부터 나온 통일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슷하다, 유비적이다. 주어져 있음, 곧 생성이 존재와 무의 통일로부터 생기는 통일성인 것과 유사하다. 그런 유사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실존은 구체적 본질에 의한 현상과 실제 양자의 현실적 극복에서 생겨난다. 실존은 구체적 본질로부터 또는 현상과 실제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네요. 이제 간결성으로의 하나의 유사한 변증법적 과정이 본질과 그 자신의 실존 사이에 있는 현실적 대립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통일성은 이때 사물, das Ding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본질과 실존의 통일성으로부터 사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일성은 변증법적 통일성이고요. 변증법적 통일성은 상반자를 지양, 보존하면서도 버리면서도 보존함을 통해서 그 과정이 지향이고요. 그 지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실상 비판적 관념론에 대한 구체적 관념론의 승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변증법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를 구성한다. 우리는 이제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론 이 점은 이러저러한 개별적 사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사물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To be a thing as such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 본질과 그 자신의 실존 사이에 이미 극복된 대립이다. 대립의 극복이다. 대립을 극복한 것이다. 그것을 달리 썼어요. 이미 극복된 대립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점을 아는 것은 동시에 자체적인 사물을 thing in itself,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사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칸트의 유명한 물 자체는 해결에 의해 그의 변증법적 여행 과정 속에서 여기서 따라잡힌 것만이 아니다. 사물은 그 자체로 또 정확히 있는 바 그대로 알려진다. 사실상 그것 속에는 어떠한 미스테리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이상이 아니다. 존재가 무규정성 자체이었던 것과 똑같이 사물은 그 자체로는 바로 존재의 사물임일 뿐이고, 존재가 사물이라는 규정을 얻은 상태일 뿐이고, 달리 말해 완전하고도 전체적인 무규정, 즉 존재의 사물 상태, its condition, 그렇죠? 어떻게 돼요? The complete and whole indetermination, 의 사물 상태, 그것이 사물이라는 것이네요. 지금 여기서도 사물이라는 것과 사물임이 혼용되죠. 아까 주어진 것과 주어져 있음, 거기에 있는 것과 거기에 있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듯이 여기서도 사물과 사물임이 혼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면적 규정들에 대한 열린 책임의 사물 상태일 뿐이다. 오픈 라이어빌리티라고 썼는데요. 이 오픈의 의미는 좀 더 음미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책에서는 무책임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열린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달리 말해 해겔은 칸트같이 물 자체를 모든 현상들의 알 수 없는 뿌리로 곧 그것이 있는 그대로 현상할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와 모든 가지성의 근원이 그 속에서 단번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생산력으로 정립하는 대신에 해겔은 그것을 사물의 가난한 상태로 정립했는데 그 상태는 그것이 아직까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사유되지 않은 채로 단지 사물일 때 이 사물의 상태이다 라는 것이네요.
칸트의 thing in itself는 변증법적으로 사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물의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해겔은 표현을 하네요. 이것은 예견될 수 있었다. 해겔은 볼프가 철학적 지식으로 잘못 간주했던 추상적 개념들의 논리주의를 공격하는 일에 실증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논리학이 올바른 논리학이라면, 즉 구체적 본질들의 논리학이라면, 즉 모순을 수용하는 논리학이라면, 그래서 해겔 자신의 교설 속에서는 볼프에 의해 존재론이라는 명칭 아래 논의된 모든 문제들이 해겔 자신에게는 바로 그의 논리학의 시작을 구성한다. 볼프의 존재론을 해겔이 수용했는데요. 다만 볼프의 존재론에서는 모순율에 의해 사유되는데 해겔은 볼프의 존재론서의 개념들을 변증법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이에요. 모순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유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해겔의 철학 속에서 논리학은 존재로서의 존재의 구체적 변증법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모순을 지향해 가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속에서 존재는 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모든 규정들을 점차적으로 정복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적 실제 자체, 우리가 실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해겔에서는 위르클리카이트, 통상 현실성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거는 actual reality itself, 그것을 질성이 가로 속에 가로를 열고 위르클리카이트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물이고 그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실존의 현실화된 통일성으로서의 사물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된 채로 현실적 실제는 여전히 논리학의 계열에 속하고, 이 논리학의 한계들은 오직 존재를 이데아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만 도달된다. 그때 곧 이데아로서의 존재가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요, 이데아로서의 존재가 이를테면 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자신이 다른 이데아들과는 다른 것임의 형식 아래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외부적인 것으로 정립하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는 자연이 된다. 그래서 논리학이 끝나고 자연철학이 시작된다. 이것 다음에는 나중에 정신철학이 온다. 해겔 자신은 그 자신의 철학을 위해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명칭을 요구하고, 그 이유는 그에게서는 구체성조차도 관념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겔에서는 그렇다면 존재론이 있고요, 즉 형이상학이 있고요. 근데 그 형이상학은 논리학에 해당하고요. 이 논리학 말고 자연철학이 있고요. 자연철학 말고도 정신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 이게 해겔의 3부작이 되겠네요. 대표적인 3부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은 고대의 본질주의를 철저하게 분해수리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이 실제 전체를 먹어치웠다. 물론 변증법적 논리학이요. 그래서 휴머의 교설 속에서는 실존이 무력한 저항을 했고요. 즉 휴먼 실존적 인과관계는 선험적으로 연역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실존이 본질에 맞선 저항일 수 있죠. 실존이 개념에 맞선, 논리학에 맞선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에서는 비판적 관념 내 어딘가에 숨었어요. 미지수 X에 숨으려고 시도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상편을 단 해결의 본질이 실존을 선언적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혹을 남김없이 설명해 버린 것이에요. 해결의 관점에서 의혹을 남김이 없는 것이죠. 수세기에 걸친 본질대 실존의 소송 절차 속에서 본질이 마침내 승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존대 본질의 소송 절차가 다시 시작되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해결의 완전한 승리 때문에 만약 싸움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틀림없이 끝까지 싸우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배제할 때까지 케르케고르가 본질주의에 맞서서 실존의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바로 이 실존의 강조 속에서 키르케고르는 본질을 완전히 배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